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죽여주겠다던 미주 한인이 체포되지를 않나. 올해의 교사상을 받은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체포되지를 않나. 실리콘밸리에서는 벤처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대형은행이 36시간 만에 파산을 하면서 제2의 금융위기설이 나돌지를 않나. 또 샌디에고에서는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미립국을 하던 소형 보트가 전복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대거 바다에 빠져 사망하지를 않나. 또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이 파리 시내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리질 않나. 한국에서는 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무려 40만 개의 타이어가 타면서 일대 하늘이 온통 종말을 맞은 듯 시커멓게 변해버리질 않나. 자고 일어난 사이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를 떠납시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런 멘트가 너무 사치스럽네요. 혼돈의 월요일을, 이 혼돈의 월요일을 향한 항해, 그 항해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주 한인 소식입니다. 메인주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청부를 받고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FBI는 5만 달러의 비용을 받고 살인 청부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한인 현국 코르시아, 한국 이름을 갖고 있어요. first name은 현국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고 last name은 코르시악이라는 그런 외국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입양됐을 가능성이 높죠. 여하튼 한인 현국 코르시악이라는 사람을 뉴욕주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코르시악은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타겟을 살해하기 위해서 메인주에서부터 300마리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체포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FBI는 코르시악이 돈을 받는 대가로 살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그런 교신 내용을 첩보로 입수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용의자 체포를 위해서 함정 수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발표한 소장에 따르면 다국적 범죄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그 위장을 한 FBI 요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한인 현국 코르시악과 접촉을 시도해서 뉴욕과 보스턴에서 수차례 만났습니다. FBI 요원들은 한국인 이 코르시악에게 살해하고 싶은 사람이 그 미드타운 맨하탄 호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BI 요원이 현국 코르시악이라는 이 한인에게 접근해서 내가 누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미드타운 맨하탄 호텔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죽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짓으로 살인 청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코르시악은 그렇게 하겠다, 5만 달러를 달라라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코르시악은 위장한 FBI 요원들에게 맨하탄 거리 위에서 자신의 차에서 타겟을 총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에 필요한 노인으로 분장할 노인 분장 마스크와 총기 소음기 소리 안 나게 하게 또 경찰 제복 등을 요청했습니다. FBI 요원이 거짓으로 의뢰한 이 같은 일을 진짜인 줄 알고 실제로 살인을 하기 위해서 현국 코르시악은 지난 8일 범행 장소를 향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잠복하고 있던 FBI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총기 4개, 또 수백 발의 탄알, 그리고 방탄조끼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르시악은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살인 청부 혐의에 또 다른 중범죄 혐의까지 더해져서 최대 징역 25년까지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또 다른 끔찍한 소식입니다. 올해의 교사상까지 받은 30대 초등학교 아시안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샌디에고 카운티 내에서 내셔널 시티라는 곳에 있는 그 링컨 에이커스 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맡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름은 제클린 마. 지금 한인계인지 중국계인지 최종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한인계 또는 중국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죠. 제클린 마라는 여교사를 체포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 기록에 따르면요, 이 제클린 마 교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한 행동,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 등등 모두 14건 이상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3살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클린 마 교사는 지난해 8월 샌디에고 카운티의 올해의 교사로 선정된 바 있기도 합니다. 제클린 마 교사는 올해의 교사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지키는 챔피언이 돼야 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완전 두 얼굴의 교사였습니다. 자, 지난주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상대로 주 영업을 해온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내 최고의 탑 뉴스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이 뉴스는요, 하나씩 좀 구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2번 이 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로 번질 전망이 있는지, 그리고 3번 미국 정부의 대책은 있는지 등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그럼 이 은행 말고도 내가 거래하는 그 은행은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궁금증은 오늘 영상 뒷부분 이 보너스 뉴스 코너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원인입니다. 지난 40년간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뱅크런, 즉 예금주들이 무언가 불안해서 자기 돈을 찾으러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는 소위 대량 예금 인출 사태, 이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행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 돈 찾으러. 뱅크런. 이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이 은행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몰락의 원인에 현재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틀 만에 무너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는 언제든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예금자들로부터 저금리를 주고 단기 자금을 많이 끌어모아서 급속도로 성장한 은행입니다. 저금리 시기에 수익률을 높이려고 장기 자산에만 투자하면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실리콘밸리뱅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는 이자율이 낮던 시절에 미국 장기 국채를 너무 많이 사들인 상태였습니다. 예금 받은 돈을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데 거의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는 사실 돈이 많이 없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자율이 오르자 이들 장기 채권은 사실상 헐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자율이 오르니까 시장에 이자율 좋은 그런 상품들은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갖고 있던 이 장기 국채는 값이 그냥 뚝뚝 떨어진 거죠.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헐값이 돼버리는 국채만 갖게 된 겁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보유한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가 높아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기업 공개 시장까지 둔화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주 고객층은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실리콘밸리뱅크는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지난 8일 장기 채권 210억 달러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채권 가치가 많이 뚝뚝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을 이제 팔았습니다. 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워낙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파니까 손실을 각오하고 판 거예요. 실리콘밸리뱅크는 이 과정에서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비싸게 산 거 싸게 팔았으니까 싸게라도 팔아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오자 그 발표가 도화선이 돼서 뱅크런이 가속화됐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돈 넣어놓은 이 은행이 이런 어마어마한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단 말이야? 그럼 잘못하다가는 내 돈 찾지도 못하겠네? 당장 가서 내 돈 찾아와 버려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예금주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 돈 돌려줘! 라고 외친 겁니다. 은행 측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증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이 불안해하는 예금주들의 뱅크런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많이 예금 받아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돈을 그대로 모두 은행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고객들이 이렇게 일제히 한꺼번에 몰려와서 돈을 찾아가겠다고 나서면 은행은 당장 은행 안에 돈이 없으니까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2의 금융위기 사태로 악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신생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이 문제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업계에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뱅크가 진출한 각국의 규제 당국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설립된 이 실리콘밸리뱅크는 미국 기술 스타트업 분야 가운데 테크 스타트업 기업 또는 이 헬스케어 관련 벤처 기업의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16위 은행입니다. 미국에서 자산 규모 16위 은행입니다. 이게 그냥 지역 로컬 뱅크가 아니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문을 닫은 그 워싱턴 뮤추얼 뱅크, 그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기 때문에 미국 금융계와 기업들은 이 사태의 후폭풍을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물론 실리콘밸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스타트업 플로헬스라는 곳은요, 플로헬스라는 이 스타트업 기업은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서 전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도 예금이 동결되거나 손실될 경우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파장은 실리콘밸리만이 아닙니다. 미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등 실리콘밸리 뱅크가 진출한 미국 밖 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의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뱅크 고객들의 단기 운영자금이나 유동성, 이제 흔히 경제뉴스 말하면서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유동성을 그냥 캐시, 현금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고객들의 단기 운영 자금이나 유동성 수요가 충족되도록 바로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영국 지점이 파산 선언을 앞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실리콘밸리 뱅크의 영국 지점은 거래도 중단했고 신규 고객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만은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파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거래가 중단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는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등 11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불안감은 전 세계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책을 지난 주말 동안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불안과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이 부총재 등 경제와 금융 관련 수장들을 다 불러서 만나서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돌발 변수가 생긴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든 주가든 환율이든 이 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좀 꼭 인식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관련된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앞서 이제 짚어보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이 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벌써 파도를 크게 맞은 곳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 속에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뱅크라는 곳이 폐쇄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뉴욕주 금융당국은 지난 주말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하고 자산 몰수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그니처 은행은 지난 금요일 연쇄 도산을 우려한 투자가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해버렸습니다. 이날 시그니처 뱅크와 비슷하게 그런데 20% 주가 폭락을 당한 은행은 시그니처 뱅크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었습니다. 바로 First Republic Bank라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 First Republic Bank도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증권가에 크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문제, 미국 정부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자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어제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냈습니다. 고객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보면 평소에 뭐 유심히 보지는 않지만 은행 창구마다 보면 조그맣게 붙어 있는 스티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요런 스티커나 뭐 표지판 같은 거 보신 기억 나십니까? 이런 스티커나 이런 로고 아마 은행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미국 은행도 있고 한국계 은행들도 다 이 스티커 창구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each depositor insured to at least 25만 불,
이런 글귀가 조그맣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모든 예금주들이 25만 불까지는 예금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요, 은행이 의무적으로 그런 고객 보호용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액수는 25만 불이라고 적어져 있죠. 25만 불까지입니다. 즉, 내가 예금해 놓은 돈이 100만 불이라면 25만 불까지는 예금 보험에 의해서 은행이 망해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 이상의 액수, 즉, 이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은 이 경우는 나머지 75만 불은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밸리뱅크는 개인 고객보다는 신생 벤처 기업 등 주로 이제 IT 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되던 액수도 뭐 10만 불, 20만 불보다도 주로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이렇게 상당히 높은 액수일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실제로 이 은행 고객들의 예금 96%는요, 보장 상환액인 25만 달러를 넘어 이 은행 고객 대부분은 상당한 액수의 예금을 동결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난 구세주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어제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 서둘러 성명을 발표합니다. 바로 25만 달러가 넘는 액수다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이 은행의 모든 예금주들에 대한 예금액을 보전해 주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이들의 예금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라면서 이 은행의 주요 고객들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급료를 못 주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 파산하는 일은 당분간은 막을 수 있게는 됐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죠. 근데 이제 이 같은 연방정부의 발표는 사실 정해진 룰을 깨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재무부가 장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제 연방정부의 이 발빠른 대처는 마치 영화같이 진행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먼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로 이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를 했습니다. FDIC도 그렇고요. 또 연준도 그렇고 25만 불 이상 되는 돈을 보전해줘야 한다라고 재무부 장관이 나한테 그렇게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머리를 숙이고 이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협의 결과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내놓읍시다 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자,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증권시장에서의 폭락이라든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움직임 등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40년이나 영업을 해왔고 그것도 세계 기술과 경제의 심장이라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형 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이틀 만에 파산해버리게 된 건지, 파산 여부를 떠나서 파산을 하게 된 그 과정이 너무나도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뱅크는요, 그 자금 위기가 부상한 지 이틀도 채 안 돼서 초고속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스마트폰으로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가능해진 현 시대 상황이 일조를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은행의 주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체들의 이 사업가들이 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현상, 그것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보험회사인 커버리지 캣이라는 회사의 설립자 맥스 조 CEO는 지난 9일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 이 창업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내려 버스에 올랐습니다. 근데 버스에 올랐더니 동료 창업자들이 모두 미친 듯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종업계 CEO들이 버스에서 반갑다라는 그런 인사를 나눌 법도 한데 인사를 나누기는커녕 갑자기 다들 각자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들은 모두 실리콘밸리뱅크 은행에서 회사 자금을 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폰 뱅킹을 해서 1초라도 빨리 돈을 빼려고 그들은 그때 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맥스 조 CEO는 뱅크런이 그때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 역시 그 후에 조금 뒤늦게 알았죠. 뒤늦게 이제 알고 동료들을 따라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뱅킹 앱에 바로 로그인을 해서 회사 잔고의 대부분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 했지만
이미 돈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이제는 그런 이체를 할 수 없었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불안감에 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한꺼번에 막 뛰어가서 몰려들어가서 뱅크런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이제는 몰려갈 필요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인출을 시도하니까 은행에 닥치는 파도도 더 순식간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예금주들은 순식간에 420억 달러를 인출하려고 시도를 했고 당연히 인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자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10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바로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지급 불능을 이유로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1983년 문을 연 실리콘밸리 뱅크는 주요 금융기관으로 우뚝 서기까지 40여 년 걸렸습니다만 붕괴하는 데는 단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위험하다라는 소식도 사람들한테 퍼지는 데는 이 SNS를 통해서 단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졌고요. 또 그 소식을 빠르게 접한 예금주들이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은행이 문을 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고 숫자를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이 대형 은행은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뉴스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여러분들도요, 이 초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단 오늘의 결론을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JP모건 체이스의 워싱턴 뮤추얼 파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큽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다행히 끝날지 아니면 증시를 포함한 경제계 전반으로 악영향이 확산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금융계에서는요, 실리콘밸리 뱅크와 거래하던 스타트업 기업들의 연수의 도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전반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40년 이상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스타트업 기업들 생태계에 돈줄로 중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 관련 소식은 저희 레알 뉴스에서 당분간 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업데이트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귀를 바짝 조금 세우시고 저희 레알 뉴스 매일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온 일명 드리머 등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연방 하원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상정한 이 법안은요, 미성년자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으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들어왔지만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그런 불법 체류 신분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왔지만 그 부모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온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그들만큼은 구제해주자라는 겁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그런 상황의 청소년들은 물론 난민, 또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또 필수 업종 종사자, 그리고 전문직 취업 비자, 이 H-1B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무려 830만 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그런 것입니다. 연방 하원에 다시 상정됐는데 과연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이제 하원에 상정됐으니까요, 만일 통과가 되면 상원으로 보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사인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역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하려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대거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샌디에고 해안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실은 미립국 선박이 전복돼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해안구조대가 이들을 찾는 수색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당국 발표에 따르면 샌디에고 소방구조대는 지난 주말 밤 샌디에고 인근 해안에 배가 전복돼서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라는 911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한 여성은 자신이 타고 있던 배와 함께 다른 선박 한 척이 동시에 해안에 접근을 하던 중에 파도에 휩쓸려 배가 뒤집혔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자는 전복된 배에 15명이 타고 있었고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는 8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15명이 타고 있던 배가 전복이 됐는데 8명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7명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안경비대와 소방구조대는 바다에서 시신 8구를 발견해서 인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이 손바닥만한 보트에 몸을 실었던 이 안타까운 이들이 결국 미국에 발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이 실종자가 최소 7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수색 작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오는 2027년에 도입하는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이 에어포스 1의 색깔과 모습을 새롭게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새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는요, 좀 더 살짝 더 어둡고 또 현대적인 색조의 하늘색을 채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전용기와 달리 동체의 금속 부분에 광택을 내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군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이 관할하는데요. 공군은 현 대통령 전용기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이 조금 부족하고 또 정비 비용이 증가했으며 부품이 노후됐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새로운 전용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새 전용기는 자체 방어 체계와 의료시설, 또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통신 기능 및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의 식품 제조업체 풀무원, 잘 아시죠? 이 풀무원이 지난주 LA 인근 애나하임에서 열렸던 자연식품 박람회에서 이 고기와 똑같은 맛을 내지만 원재료는 채소로 만들어진 소위 식물성 대체육 아시죠? 예, 진짜 고기는 아닌 고기처럼 맛을 낸 그런 대체육. 미국에서는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한데 소위 식물성 대체육으로 만든 스테이크를 선보여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풀무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식물성 대체육으로 만든 고추장 스테이크 그리고 스윗 칠리 토핑 두부 등 식물성 지향의 혁신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풀무원 측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과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대체육, 즉 채소로 만든 고기 등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이 이번에 개발한 대체육으로 만든 고추장 스테이크,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태국에 관광을 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코스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끼리 타보기, 코끼리 위에 올라타서 걸어다니는 거. 그런데 25년 동안 관광객을 태우고 걸어야 했던 한 코끼리의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태국의 야생동물재단은요, 지난 25년 동안 관광객들을 태우고 걸어다녔던 올해 71살의 암컷 코끼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의 이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와 달리 척추가 내려앉아 등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태국의 관광산업에서 코끼리 타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기 있는 관광 코스인데요. 사진 속 이 코끼리는 한 번에 최대 6명의 어른 관광객들을 태우면서 25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동물 전문가들은 코끼리의 몸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행이 동물 학대의 한 형태다라고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코끼리의 척추뼈는 위로 뻗어 있다라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등뼈를 지속적으로 압박받으면 영구적인 신체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코끼리가 바로 그런 경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사진 속의 코끼리는 방콕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한 해변 마을 근처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코끼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정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조된 거죠. 자, 71살, 71살의 코끼리가, 제가 코끼리 평균 수명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지만 71살의 코끼리가 이제 남은 여생을 좀 해안가에서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혼란스러운 세상. 오늘은 유럽의 프랑스도 혼란에 가세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 230개가 넘는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프랑스 상원에서 연금 개혁 법안 시위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와중에 이날 시위가 열린 것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데에 대한 반대하는 주요 8개 노동조합이 가세해서 단순히 시민들의 시위가 아니라 공무원과 각 노조가 주축이 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에 프랑스 전역 약 4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최 측은 100만 명이 참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만 명이 됐던 100만 명이 됐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프랑스의 이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파리시의 청소를 담당하는 파리시 청소 노조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파업을 함에 따라서 지금 파리시는 아름다운 도시, 낭만의 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샹송이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리 도로 청소부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파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닷새간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리 길거리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낭만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리의 카페, 그리고 그 카페 앞 도로에 놓여져 있는 작은 테이블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시민들이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하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이 세계적으로 참 부러움을 사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의 카페 앞 테이블 옆에는 수십 개의 쓰레기 더미가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파리에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요, 무려 5,000톤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 앞에 쓰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위생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아무리 파업도 좋지만 이러한 상황은 시민 모두를 불편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면서 이 파업에 동참한 청소 노조를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합니다. 지금 파리는 여하튼 쓰레기장입니다. 네, 프랑스 소식 하나 더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갈까요? 네, 350년이 넘는 프랑스의 유서 깊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라고 있습니다. 무려 350년이 넘는 유서 깊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이 편견과 고집을 깨고 역사에 남을 최초의 흑인 수석 무용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또 서울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새로운 별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마르티네스 예술감독은 서울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예정된 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예고 없이 무대에 올라와서 새로운 에뚜알, 즉 수석 무용수를 발표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날 알브레히트를 연기한 올해 24살의 무용수 기욤 디옵 이라는 무용수였습니다. 이 기욤 디옵은 파리 오페라 발레 역사상 에뚜알이 된 최초의 흑인 무용수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무용수들은 등급이 나누어져 있기로 유명한데요. 가장 초급 등급이 카드리유, 군무단, 여러 명이 같이 어울려서 이제 같이 군무를 하는 그 중에 한 명, 카드리유, 군무단. 그 다음 단계가 코리페, 군무단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 군무단의 리더. 그리고 그 위에 단계가 슈제, 솔리스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계는 프리미에 당슈어르, 퍼스트 솔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이제 마지막 등급이 에뚜알, 수석 무용수, 이렇게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에뚜알은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이번에 최초의 흑인 수석 무용수가 탄생하기 전에 2년 전 최초의 유색인종 에뚜알, 최초의 동양인 에뚜알이 탄생했었죠? 그때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 박세은 씨였습니다. 자, 이로써 이번 기욤 디옵의 승급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최고 영예인 수석 무용수 이 에뚜알은 한국인인 박세은 씨를 포함해서 이번에 된 흑인 무용수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8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명이 모두 백인 무용수, 그리고 나머지 2명이, 한 명은 2년 전에 된 한국인 박세은 씨,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요번에 된 흑인 수석 무용수였습니다. 네, 특급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특급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알고 넘어가는 정보 정도로 하겠습니다. Which country is the smartest in the world? 라는 제목의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머리가 좋은 나라인가 하는 그런 이슈인데요. 사실 재미삼아 보는 뉴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재미삼아 보는 정보? 네, 그 정도로 볼게요. 자, 이름하여 IQ 랭킹 by country입니다. 자, 60위권에서 관심 있는 나라들만 좀 추출해서 보겠습니다. 60위는 IQ
89.53을 기록한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건너뛸게요. 그리고 57위 우크라이나 IQ 90.07, 49위 이스라엘 IQ 92.43. 오, 이스라엘 유태인들 머리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49위밖에 안 되네요. 뭐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재밌게 봅시다. 유태인이 굉장히 뭐 1, 2등 할 줄 알았는데 49등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자, 평균 IQ 92.43. 그리고 42위 이태리 사람들입니다. 94.23. 35위 러시아 사람입니다. IQ 96.29. 32위 프랑스 사람입니다. IQ 96.69. 그리고 29위는 USA 미국 사람들 IQ 97.43. 22위는 노스코리아 북한 사람들 98.82. 그리고 20위는 잉글랜드 영국 사람들 IQ 99.12. 그리고 19위는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99.24. 아직도 평균 IQ 100이 안 넘었어요. 아직. 자, 그리고 17위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죠. 호주 사람들 IQ 99.24. 그리고 16위 캐나다 사람들입니다. 99.52점입니다. 그리고 15위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IQ 99.75. 아직도 100이 안 넘었네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이 넘습니다. 자, 11위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평균 IQ 100.74. 자, 드디어 탑 10 들어옵니다. 10위 젊은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IQ 100.74. 9위 리튼스타인 IQ 101.07. 그리고 8위 핀란드 사람들입니다. IQ 101.2. 그리고 7위 벨라루스 사람들입니다. 벨라루스 사람들 IQ 101.6. 이 동료 쪽의 사람들이 좀 10위권에 많네요. 그리고 자, 드디어 6위 코리아 한국 사람들입니다. 평균 IQ 102.35.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5위 차이나 중국 사람들 IQ 104.1. 4위 홍콩 IQ 105.37. 3위 싱가포르 IQ 105.89. 그러고 보니까 5위, 4위, 3위가 다 중국계네요. 중국계. 차이나나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도 뭐 대부분 중국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2위도 중국계예요. 타이완. 제가 나라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인종이 그렇다는 거죠. 타이완 2위 106.47.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남았는데요. 아직 안 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1위 재팬 일본입니다. 106.48. 그냥 재미삼아 전해드렸습니다. 절대 수치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이어지는 소식은 보너스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뱅크런 사태 발생 시에 내 예금은 안전할까? 라는 문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대형 은행이 파산해버리는 뉴스를 접하고 나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예금 금액이 25만 달러보다 많지 않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방법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액 25만 달러 이하의 예금주에게는 전액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서 이 보상 업무를 관장합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오늘 이 월요일부터 이제 25만 달러까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연방정부가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도 전액 보전해 준다라는 발표,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서둘러서 발표를 했죠. 이런 발표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번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의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액이 25만 달러보다 많으면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 FDIC는 공채 증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업체에 비해서 안전한 이유는 그래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도 또 25만 달러까지는 원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25만 달러까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나머지는 FDIC가 공채 증서로 지급한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보전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굳이 방법이라면 예금을 25만 달러가 넘는 액수는 별도의 또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예금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구려지책을 생각해야 할 정도라면 그 은행의 이용을 삼가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은행이 내 돈을 잘 갖고 있을까요?
경제는 심리다라고 이 경제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은행이 내 돈을 잘 갖고 있을까라는 불안한 심리가 한꺼번에 작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뱅크런이 발생할 거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파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심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객들의 불안 심리와 이를 가라앉히려는 연방정부의 노력 중에 자, 과연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이번에 기울게 될지 그게 곧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향방이 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부탁드리고요. 구독에는 불안감이 작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레알뉴스 구독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